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학교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 이슈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학교폭력 문제를 YTN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에서는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기록을 담은 탐사보고서 기록을 살펴봅니다. 기획탐사팀 시철호 영상기자와 함께 제작 뒷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 피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땐 잠깐의 방심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담뱃불이나 쓰레기를 태우던 불티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만으로도 충분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산불 예방 실천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수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체적 폭력보다는 언어 폭력이나 불법 촬영과 같은 교묘한 양상을 보여 눈에 쉽게 띄지 않고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태가 공론화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힘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YTN의 보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 리뷰 Y에서는 학교 폭력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학교폭력 사건 최근에 많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고요.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좀 화제가 됐습니다. 예전이랑 최근이랑 좀 어떤지 해설위원 실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사실 과거에도 학교 폭력의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걸 사회생활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덮어두고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녀 수가 한두 명이고 적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인권의식, 이게 많이 높아져서 학교 폭력의 문제가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어린이 혹은 청소년기인데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이때 이제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나중에 성인이 돼도 이게 큰 피해로 남는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사례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도 이걸 좀 잘 보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그 자기 피해를 이렇게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그리고 언론, 이렇게 기성세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고민을 잘 듣고 해결하려는 그런 도움을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흔히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학교폭력 사건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도는 어땠는지 박사님부터. 네, 먼저 2월 26일입니다. 학교폭력 전담부 만든 행정법원 불신 키운 학폭위 탓 이 보도를 보니까요. 이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이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징계 범위를 정하는 학폭위, 그러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줄임말인데요. 이 학폭위의 처분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일이 많아진 탓이라고 합니다. 이날 보도는 2019년 중학교 축구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좀 쉽지 않았고요. 또 폭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교내 학폭위 구성원이 비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경우가 많고, 감정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당사자들이 그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 가해 사실이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서 진하게 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기도 하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일단 소송부터 하자라는 사례가 늘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처럼 그 소송이 증가하면서 서울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고 하는데요. 학교폭력 사후 대책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잘 지적해준 보도였습니다. 박사님께서 다뤄주신 보도는 국내 학교 폭력의 증가 추이나 전담 재판부 신설과 조치, 대응에 대해서도 시각적으로 잘 구성해서 유익했는데요. 또 재판부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장점과 우려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어서 좋은 보도였습니다. 이어진 보도, 강제 전학 1년 미뤄진 이유, 무조건 소송, 툭하면 마다폭에서도 학교 폭력 처리 제도의 맹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소송 일지를 공개하면서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복과 소송이 처벌을 피하는 데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보도는 학교 폭력을 다양하게 접근하려는 노력보다는 가해자의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한 개인을 단죄하려는 여론에 분노를 부추기는 양상을 보이곤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학교 폭력의 이슈는 잠시 소란스럽고 세간의 관심에 집중이 되지만 빠르게 잊혀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번 YTN의 보도는 전반적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및 처리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우리 사회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질적으로 성숙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대통령이 임명한 그 고위공직자가 취임 직전에 자녀의 학폭 관련 일로 낙마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죠. 이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가 이 학폭 가해자였다는 점도 문제지만 부모가 자녀의 학폭 징계를 방어하려고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대응했다라는 방식,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사안의 심각성이 확산했다고 볼 부분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사건을 통해 알려진 것이 또 이제 마탁폭입니다. 이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행정소송을 내서 시간을 끄는 방법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해당 보도에서는요, 이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했지만 최대 3일이라는 한계가 있고 또 가해 학생이 보복성으로 이 마탁폭 신고를 하면 피해 학생도 학교 밖으로 쫓겨날 수 있다는 점을 핵심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가해자 측은 일단 마탁폭을 이제 제기하고 보는 사례도 늘어서 또 다른 악용 수단이 된다라는 지적이 보도에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사과와 반성을 하기보다는 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늘어난 것이라는 지적을 통해서 이 학교 폭력 대책의 방향을 좀 고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뭐 어떤 기사든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폭력 기사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듬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YTN 보도 어땠습니까? 네, 학교 폭력의 해결 과정은 반드시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는 떳떳, 피해자는 이사의 전화까지 보도는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 문제를 피해자의 시각으로 전달한 좋은 보도로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가해자의 반성 없는 행보의 내용과 미진한 조치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피해 가족의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못하거나 전학을 가는 등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교육이 중요하고요. 또 인성 교육과 교권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피해자 중심의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학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치료와 회복이 매우 더딘데 이 가해 학생은 반대인 상황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과 피해 학생을 위한 회복, 또 지원 대책도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도의 보완점을 두고 또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한지 또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좀 분석 보도가 이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 2일 새학기 시작 때 증가하는 학교 폭력 예방법과 대책은 이 해당 보도에서는요, 이 학폭 가해자에게 대입 정시에서 불이익을 주고 또 정순신 변호사처럼 가해자 측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 때의 대책 등이 나올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또 10일 학폭 분리처벌주의가 문제, 피해자 중심으로에서는 학폭이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사건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 사건 중심의 해결책에 집중됐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좀 동의가 되는 내용이었고요. 학교 폭력 대책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와 처벌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순신 변호사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 학생은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데 반해서 가해 학생은 소송으로 시간을 끌다가 문제없이 진학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라는 문제가 보입니다. 이 가해 학생의 학폭법 그 상해 처벌만 받고 나면 정상적으로 졸업이 되고 또 아무 일 없다라는 듯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생활한다라는 것이 이 피해 학생들에게는 제2차 피해를 준다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공감이 갔습니다. 그동안 학폭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선은 가해자에게 얼마만큼 처벌이 내려지느냐에 관심이 맞춰져 있고 가해자가 센 처벌을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미진하다는 식의 접근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피해 사실을 발빠르게 전하긴 했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삶을 들여다보는 시도는 보기 어려웠는데요. YTN이 시선 전환을 선도적으로 잘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건 사고 기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
단면만 보지 않고 그 주변을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그렇죠. 특히 이 학교 폭력의 문제를 보니까 이게 새로운 어떤 그 회피 방법이 나타났다는 것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가해 학생 부모가 이렇게 맞소송으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런 새로운 어떤 경향도 생기기 때문에 언론이 이걸 맥락을 짚어내고 이거를 좀 공유하도록 보도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하고 한 세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30년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마음과 학생들의 그 고충 같은 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학생들의 입장에서 언론이 이렇게 짚어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로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반은 분위기가 좋고 또 어떤 학교는 분위기가 괜찮은데 어떤 반이나 어떤 학교는 또 이런 사례가 많고 그런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늘 문제가 생겨서 이런 나쁜 일이 있었다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이걸 잘 풀었는지, 그런 성공 사례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를 찾아서 그런 보도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해주면 남을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구나라는 어떤 그 교훈 같은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 학교 폭력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많았는데 어땠습니까? 다시 떠오른 학폭 논란, 법원의 학폭 전담 재판부까지는 기존의 대담과 차별점이 돋보이는 코너였습니다. 조정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장과 화상 연결을 한 대담이었는데요. 이번 대담은 학폭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시키면서 학폭 처리와 해결 과정 또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새롭고 또 중요한 논의를 던져주어 의미 있었습니다. 네, 이 협의회장 이야기로는 그 가해자 특별교육 기관 같은 경우에는 6천 개가 넘는데 이 피해자 전담 기관은 149개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기숙형 피해자 치유시설인 해맑음 센터도 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이제 특별교육 기관을 받게 돼 있지만 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원과 관심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추가 보도와 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대담 보셨죠?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제가 본 대담은 또 이제 학교 폭력, 내 아이도 잘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세요라는 대담이었습니다. 이 학폭 소송전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짚어보는 것이었는데요. 이 학폭 소송전이 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모들이 받아들이는 수위, 그러니까 이 내 자녀가 이 정도 가지고 학교 폭력이라고 할 수 있냐? 아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또 하나는 또 학교 폭력이 입시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통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 특목고의 경우에는 졸업 전에 대학 입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기록이 최대한 미뤄지기 위해서 가처분을 통해 확정되지 않도록 방법을 하다 보니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 김영미 변호사가 나왔었는데요. 내 자녀가 소중한 만큼 내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해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내 자녀의 잘못을 두둔하는 것은 좀 부차적인 것이고 먼저 피해를 당한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게 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부모의 인식이라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었는데요. 이 가해 학생의 부모가 이러한 인식과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점이죠. 또한 학교 폭력은 신고가 되면 무조건 조사를 해서 학폭위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이 교사의 적극적인 어떤 그런 중재가 필요하다, 또 갈등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 폭력 문제는 무조건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해결하기보다는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모두 다 좀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저도 이러한 의견에 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평가원님께서도 같은 대담 보셨다고요? 네, 박사님께서 좋은 점을 짚어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담이 아쉬웠는데요. 앞서 조정실 협의회장과의 대담이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라면 이번 대담은 법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을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폭력 소송 건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초청된 대담자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다,
신고 비율이 늘었다라고 대답을 한다거나 뒤이어 나온 해결책이 부모들이 내 아이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만 제시되어서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보다는 학교폭력 종합 근절을 위한 법조계의 대처들이 더 나와야 하지 않았을까. 전문가 패널에 기대되는 역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쉬운 대담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대담자의 답에 YTN이 관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YTN 역시 대담의 성격과 대담자의 역할에 맞춰서 질문의 수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YTN이 다른 보도에서 학교폭력 증가수나 피해 유형별 실태 등의 통계 자료를 잘 활용해 주었는데요. 그런 자료를 사전 질문을 구성할 때 대담자와 공유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질문과 준비된 자료가 좋은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학교 폭력 문제를 두고 정치권 그리고 정부 혹은 또 가정 어디에서도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겠죠. 사후 약방문이던 또 사전 예방이던 이 학교 폭력 근절에 모두가 한 뜻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담 구성에 있어서 제안 한 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학교폭력 중재 노력을 기울인 선생님이나 또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의 대담을 기획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학교폭력 상담에서의 고충, 또 교사로서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지 좀 살펴보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박사님의 말씀에 보태서 YTN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학교폭력에 관한 논의와 개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와 각 학교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또 피해 학생을 위한 제도와 시설도 많이 마련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셀 수 없을 정도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해 보면 저는 각종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제도 발표 이후에 실효성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그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YTN이 관련 사건이 터졌을 때 또는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만 반짝 집중하기보다는 학폭 문제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의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논의를 재점화해 주었으면 합니다. 보도 내용의 사후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해 말씀드려 봅니다. 네,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더는 안 돼. 언론도 팔벗고 나서야.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학교폭력이 등교 수업 확대와 함께 폭증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인권, 청소년, 시민, 사회단체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보도 과정에서 피해 가해자의 진실 공방과 개인의 응보적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학교폭력을 막지 못하는 시스템 점검과 피해자 보호와 치유에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YTN이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접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박사님 들어보겠습니다. 당해도 괜찮은 사람 없다. 학교폭력 경각심 높여야. 학교폭력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폭력의 종류와 정도에 놀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요즘엔 학교폭력이 일반적인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건이 뒤섞여 발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해 방식은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징계 수위는 낮고 또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 수단은 미흡합니다. 학교와 또래가 전부인 시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결코 사소하게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상처를 보듬는 노력이 더 커져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12구 이태원 참사 이후 속시원히 해결되지 못한 여러 의문들을 YTN 탐사보고서 기록팀이 살펴봤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과정부터 방송에 담아내지 못한 뒷얘기까지 오늘 에필로그 Y에서 들어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매번 기획탐사팀만의 시선으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는 탐사보고서 기록. 이번엔 애도의 마음을 담아 이태원 참사 이후 100일의 시간을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됐는지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기획탐사팀 시철우 영상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탐사보고서 기록 제작 뒷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방송에 나간 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주변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이게 이제 참사를 다루는 작품이기 때문에 잘 만들고 반향이 있고 뭐 이런 것보다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보여지기를 원했었는데 유가족분들께서 그래도 고생을 하셨다, 감사하다 이런 반응을 해주셔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만들어진 영상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다루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탐사보고서 기록이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재난, 참사 이런 것들을 그동안 담아왔기 때문에 12.9 이태원 참사는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주제였어요. 정말 큰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룰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이번 이 영상 제목을 보면 공백 12.9 이태원 참사 100일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 공백이 좀 붙어 있는데 이유가 뭐였나요? 그 12.9 이태원 참사를 이제 다루면서 제작하자고 마음을 먹기 시작한 이후에 제일 처음 가졌던 생각이 왜 그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였어요. 그래서 유가족이 묻고 전문가가 대답해 주는 형식의 이제 이야기를 구성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전문가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공백이었어요. 정말 하나같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하나같이 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대응 과정에서도 하나같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모든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이 됐다. 이런 그 말씀들을 많이 듣게 돼서 찬찬히 돌아봤더니 저희들도 그날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공백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서 있었던 공백이었기 때문에 이걸 꼭 제목에 좀 쓰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다각도로 짚어내야 할 부분이 많은 주제였기 때문에 사실 기획하시면서도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기획탐사팀이 특히 중점을 뒀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날 당일에 일어났었던 그 시간 타임라인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전후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이 자료들을 팩트가 맞는지 체크를 시작했고 이제 저희들이 만들었던 타임라인이 팩트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면서 자료들을 거기에 살을 붙여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보니까 전문가, 유가족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인터뷰가 있었던 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인터뷰를 진행하셨을 때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느 하나 기억나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네. 사실 그분들의 목소리가 어느 한순간 놓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해 주신 모든 거를 사실 프로그램 안에 녹여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사실 마음에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중에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들은 가족들을 찾고 싶다. 마지막 순간을 확인하고 싶다. 어디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는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쓰러졌는지, 이송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도 사실 생각하면 먹먹하시죠?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약간 좀 눈시울이 좀 붉어지시고 그때 그 감정이 많이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끝난 사건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분들에게는 자꾸 마지막을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들 그리고 저희가 그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은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사실 옆에서 보는 저희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가족분들의 마음은 어떨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좀 헤아릴 수 없는데 유가족분들께는 사실 그때 일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까 싶은데 섭외는 혹시 이렇게 좀 수월하게 되셨던 건가요? 섭외 과정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그 날의 이야기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게 알려지기 원하는 분들과 알려지기 싫은 분들이 상당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사실은 저희들도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이 취재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고 대신 질문을 드리고 대신 답을 저희들이 구해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렸었고요. 사실 제일 많이 드렸던 말씀은 죄송합니다였습니다. 저는 직접 세월호 현장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일개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현장을 취재했던 사람으로서 이 재난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죄송했기 때문에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진심을 담아서 이번 영상을 좀 만드셨던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이 약 35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실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담지 못해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족분들의 이야기, 가족을 잃은 가족의 이야기, 상실에 대해서 사실은 온전히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걸 다 담아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아쉽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저희가 새롭게 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멈추지 않겠다, 기록하는 거를. 그래서 가족분들의 이야기, 가족분들이 알고 싶은 그날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저희들은 함께 기록을 해 나가면서 방송을 하겠다, 이런 이제 다짐들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영상 기자 입장에서 현장을 기록하다 보니까 더 신경 써서 당시 현장을 좀 영상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시각으로 담으려고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참사 현장을 다시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고요. 시청자들에게는 그날의 현장을 다른 시선에서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유가족분들은 당시 충격을 그대로 온전히 받지 않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화면을 다시 찍기 시작했고요. 그런 그 의미들이 담긴 화면이 제일 첫 장면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사 현장, 그 이태원로 그 골목 현장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써주신 그 포스트잇이 바람에 흩날리면서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듯이 불던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담으면서 슬픔을 대변할 수 있는 장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하시다 보면 대신에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기획탐사팀 팀원들에게 이번 영상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반성의 시간이 되었기도 했고요.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는 또 의지의 확인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사, 재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사, 재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장소, 어디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고 앞으로도 기록을 해야 된다는 의지의 확인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좀 개인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겪었었던 큰 일들이 사회적 참사, 재난이거든요. 세월호가 있었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고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쓰러져간 일이 있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반복되는 참사들을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조금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보고 기록해 나가는 것들을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탐사팀에서 의미 있는 기록 써내려가 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DMB 2023년 3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진행자들이 발화를 할 때 표정이나 동작이 다소 경직되어 있고 발음이 상당히 부정확한 것도 아쉽습니다. 물론 회차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지만 진행자들의 긴장이 목소리와 표정, 동작 등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서 보고 있는 시청자도 긴장되고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좀 더 자연스러운 진행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분위기가 좀 더 경쾌해지면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진행자의 발음은 프로그램의 정보 전달력 그리고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두 명의 진행자 모두 전문 진행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발음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최강 기업의 제작 공정 과정과 연구소 상황, 그리고 시각 자료와 전문가 설명 등은 새로운 기술의 특성과 성공 이유를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극한 상황의 지능형 로봇에서는 재해 현장의 탐사 로봇이나 음식물 소멸기, AI 창호 로봇 등이 일하는 방식이나 로봇 작동 방식 등을 직접 보여주고 시연하는 등을 통해 시청자의 관심과 흥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다 다양한 로봇의 모습과 재해 현장 탐사를 다양한 자료 화면을 통해 시청자 흥미를 더 높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는 해외 유사 기업의 작업 방식이나 그런 사례, 자료 화면, 또는 자료가 없다면 유사한 영화 장면 등을 보여주고 설명해서 최강 기업의 어떤 특성과 차별점을 부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자료 화면이 없었던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기업의 대표자가 나와서 기업의 탄생 배경부터 시작해서 또 실제 업무 또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고 또 주장하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워 시청에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기업의 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정 과정이라든가 또 담당자의 설명으로 22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해당 기업에 대하여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막연히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어떤 일을 한다 수준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업의 제작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설립에 대한 취지 이 등에 집중을 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구성의 탄력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 자동차 회사, 그다음에 디지털 덴티스트리 회사, 그다음에 로봇 회사를 다룬 세 편의 프로그램은 진행자의 오프닝, 제품 소개 및 회사 대표와의 대담, 그리고 기술연구소 탐방의 순서대로 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정형성에 탄력을 주기 위해 자막을 활용한 정보 전달이나 적절한 배경음악의 사용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시청 몰입도를 유도하는 변주를 여타 프로그램에서 하듯이 글로벌 넘버원 최강 기업에서도 이런 구성 탄력성을 살리기 위한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전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최강 기업이 남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대표님께서 하셨던 만큼 최강 기업이 가진 기술력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 또는 이전의 기술들과 비교해서 어떠한 발전과 혁신을 이루어냈는지
그리고 또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직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더욱 객관적인 데이터나 지표, 전문가의 의견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 그 점은 매우 아쉬웠고요. 또한 이 최강 기업의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실사용자와의 인터뷰 등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 이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 어떤 기술력과 경쟁력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장할 어떻게 기업과 개인이 미래에 도태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현장에 있는 CEO분들의 많은 의견이 담긴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뢰 있는 방송에 거기에 또 그 이미지가 굉장히 신뢰 있는 김석훈 MC, 그리고 그 팡팡 튀는 그 초아의 MC의 어떤 어우러짐이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2023년 3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